네,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민우 전문가 모시고 변동성이 커진 글로벌 증시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 78의 이민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글로벌 증시 동향과 전망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뉴욕 증시 주요 지수 마진콜 여파로 굉장히 또 흔들리는 흐름 보였죠. 네,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다행스러운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상 최고치죠. 예, 사상 최고치를 보였으니까 그 마진콜 여파는 뭐 상당히 좀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여기에 이제 마진콜과 관련된 것들이 은행주라고 할 수 있는데 다우존스 지수가 전체 산업군을 다 포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은행들이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큰 영향을 안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술주도 하락폭이 생각보다는 좀 적었으니까 이게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상황이 어떻게든 잘 수습이 된 것 같고 단지 이걸로 끝내지 않고 다른 무슨 뭔가가 좀 묻혀지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좀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빌 황이라는 사람을 찾아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 이력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1982년에 미국으로 갔다 그럽니다. 네. 근데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라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아마도 50대 중반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미국에 가서 UCLA를 졸업을 하고 카네기 멜론에서 MBA를 따서 그 이후에 타이거 펀드 네. 쪽에서 일을 네, 했다라고 타이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2012년에 중국은행하고 중국건설은행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남긴 혐의로 6천만 달러? 예, 600억. 네, 벌금을 물었고 그 이후에 자격이 정지가 되어 있다가 예, 예. 2018년부터 다시 이 투자 활동을 재개한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너무 자세히 딱 준비를 해오셨네요. 네. 네. 근데 아까 대표님 그 은행주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인데요. 네네. 예전에 은행주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예. 지금 이 사태를 보면은 또 줄줄이 또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이 연말까지 또 사태가 이어지는 거 아닌지 아니면 이걸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봐야 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단기적으로 보는데 일단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제 헤지펀드 뭐 지금 여기서 지금 아케고스 캐피탈이라고 불리는 여기서 이제 패밀리 오피스란 말이랑 뭐 지금 헤지펀드 이 두 가지 말을 쓰는데 패밀리 오피스는 어떤 가문의 자산이나 어떤 집안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하우스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케고스는 이 빌화의 그 집안의 그 자산을 운영하는 헤지펀드 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운영하는 자산이 이제 50억 달러니까 이제 대략 우리 돈으로 한 5조 원 정도. 그러니까 네. 이제 자기 돈을 출자하고 거기다 투자자의 돈을 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투자자의 돈이 아니고 기관 투자자 일부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정한 그 자금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규모는 헤지펀드 치고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시는데 그나마 요 자체는 사이즈가 안 크지만 그 문제는 여기서 쓴 레버리지가 너무 커서 뭐 여기서 청산당한 물량이 되게 이제 50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500억 달러, 예, 그러니까 이제 50조 정도 이제 50조 정도, 네. 예, 그 정도가 이제 물려서 이제 청산을 당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걸로 이제 끝이 나면 뭐 다행이겠는데 이 사람이 전에 이분이 600억 하나로 600억 정도를 벌금을 내고 네. 주가 조정 혐의로 SEC에서 이제 주가 조정 혐의로 자격 정지를 당하고 또 거기 리스트에도 올라가 있는데 2018년에 면허를 다시 다시 이제 갱신하자마자 어떻게 골드만삭스나 뭐 크레딧 스위스 뭐 아니면 뭐 이런 모건스탠리나 이런 큰 은행들이 큰 은행에서 어떻게 계좌를 다시 열어서 그렇게 큰 뭐 5배에서 15배까지 레버리지를 쓰게 해줬는가 이런 어떤 윤리적 모럴 해저드 문제가 좀 있고 이거에 대한 조사가 좀 들어가게 되면 그냥 이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글쎄요, 사람들은 다치겠지만 왜 우리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 났을 때, 저는 어저께 블록딜 얘기가 나오길래 야 이거 좀 그런 의미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헤지펀드의 청산인데 이게 앞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어쨌든 간에 노무라라든지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주가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금융업종에 피해를 입히지.
확산될 가능성은 좀 없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뭐 CBS라는 이제 특정 업종 그리고 또 중국 중국의 IT 업종에 대해서 네. 집중 매수를 했는데 그 업종이 20% 이상 급락을 하다 보니까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에 청산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재밌고 씁쓸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금요일 날 청산 당하기 직전에 여기에 누가 청산을 당하고 나면 주가가 급락을 해야 되는데 바로 반등을 해서 보합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급락을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속성상 지금까지 패턴상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지가 된 이유가 죽은 이런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아프리카 평원에 동물이 죽으면 가서 바로 이제 먹이감을 하이에나 찾듯이 같은 예, 그렇죠. 하이에나들이 네. 물뜯듯이 그 아케고스가 청산 당할 것 같으니까 바로 물량 매집에 들어간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잘 알고 있는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예, 매집을 들어간 것으로 이게 몇 개 기관이 그 하락한 물량을 이제 받아내기 시작해서 매집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금융기관들이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뭔가 하면은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네, 떨어졌다. 네네네. 그러면은 전반적인 어떤 미국 금리와 관련해서는 악재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금융기관으로서는 상당히 악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모럴 해저드 문제가 어떻게 또 연결이 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그 많은 소비자들에게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자본시장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 자본시장을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이 좀 강한데 그렇죠. 특히 이제 이번 민주당 행정부에서 그 입김이 좀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그 자본시장의 논리가 그 카지노 캐피탈 그러니까 이제 투기판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이런 게 봐라 이게 이제 그냥 냅두면 결국에는 이런 그 대형 은행들이 안 보는 사이에 계속 이런 짓들 이제 높은 수수료를 대가로 해서 계속 이런 어떤 윤리적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 그렇죠. 이건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게 되고 규제를 하게 되면 은행업 전체가 좀 위축이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살려놨더니 결국은 네. 하나도 망하는 놈 없고 네. 자기네들은 성과급 다 받아가고 예, 뭐 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그 내용이 나온다 그러는데 예. 그만큼 아마 민주당에서는 금융과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은행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 뭐 은행주 말씀드리고 나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뭐 지난달 네. 말씀드리고 나서 20% 이상 그 반등을 해서 뭐 대략적으로 지금까지는 잘 좋은 전망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이제 돌발 변수가 일어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런 문제는 일단 이 펀드의 규모가 이제 50조 정도로 청산이 됐지만 뭐 그 작은 규모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 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국지적인 문제로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다른 데로 번질지 안 번질지는 한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더 조사가 들어가서 누군가가 더 연관이 돼 있는지 은행 내부에서 일부 부분적으로만 있는 문제인지 그 정도만 확인을 좀 하고 나면 좀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으로 시장 불안 요소는 좀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 말 했잖아요. 다른 기업의 튼튼한 기업의 악재는 나에게는 호재다. 네, 그렇죠. 이럴 때 은행주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은행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은행주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청산 물량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 아케고스가 이제 쓰러졌으니까 네. 많이 하락한 아케고스의 물량을 받아내는 것도 아, 네, 그것도 좋은 일단 여기 그 물량을 받아내는 게 이제 일단 수익에 약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한 게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것도 약간 좀 그 씁쓸한 얘기인데 그 아침에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에 청산이 들어가기 직전에 목요일부터
몇 개 기관들이 매집을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뭔가 이제 신호들이 있었던 거죠. 서로 간의 내부적인 정보는 다 주고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아니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그 우주항공 ETF 곧 네. 상장을 한다면서요. 네, 거래가 예. 시작된다 그러는데 네네. 어떤 이렇게 그 관심을 끄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일단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그 테슬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고 그렇죠. 다른 최근에 어떤 그 펀드보다도 가장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또 마케팅적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팬덤을 형성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오는 것도 뭐 이 티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주문을 넣을 때 쓰는 그 이제 4개의 약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ARKX입니다. 굉장히 섹시한 그 이제 그런 티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미래에 투자하는 거고 가장 급진적이고 선도적인 그런 산업에 투자한다 이런 걸로 마케팅을 했고 이 내용은 이제 최초로 우주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그런 ETF 그런 펀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게 됐으니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게 4개 섹터로 구성이 좀 돼 있는데 네, 네. 이 내용은 이제 그 인공위성 예. 그리고 그 항공 우주 관련 그리고 우주 탐사 기술 그리고 항공 우주 기술을 이용한 그 수익화 그런 산업으로 이제 구성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 투자하느냐 마느냐 갖고들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성장주 중에서도 사람이 로켓 타고 화성 갈 때쯤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아, 예. 실제로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 약간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적 측면이 있어서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뭐 3D 프린팅, 뭐 GPS 이런 산업에 이미 이제 그런 걸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이미 담을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우주 자체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그 구성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발사체 기술은 좀 떨어지지만 인공위성 기술은 굉장히 또 각광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것 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쪽에서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세트랙 I 같이 인공위성 발사체를 가지고 또 그 발사체 그 버스를 만들고 그리고 관측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크지 않지만 중소기업들의 기술은 상당히 오래되고 네네. 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주목을 좀 받을 수가 있고. 뭐 바레인 위성도 우리가 네. 가르쳐줬다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대신 발사는 못 시키더라도 인공은 대신 수주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좀 이제 주제를 살짝 바꿔볼까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또 피츠버그 연설 이제 추가 부양책 얘기 이제 뭐 이쪽으로 시선이 좀 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있었던 이 사건 말고도 변수가 또 다른 시장에 대한 변수가 예측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날 그 어떤 그 부양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예고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새롭게 더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바를 보면 단지 이게 이제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변경이 될 것인가 그 정도 내용이 좀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자체로 시장에 그 뭐 악재가 전혀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긍정적 요인인데 언제 시작이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부터 시작이 될지 이게 그 시장 자체를 어떤 업종이 주도하게 될지 그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제시한다. 예. 근데 증세는 어쨌든 간에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는 부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정된 미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게 언제 시작되냐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생각하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작을 하겠느냐, 예. 좀 좋아지고 난 뒤에 시작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걸 생각을 해보면 좋아질 때는 금리 올릴 때거든요. 그렇죠.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이중으로 부담이 될 텐데 예. 오히려 제 생각에는 좀 빨리 하지 않겠냐라는 네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좀 늦출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찍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네. 아니 최근에 미중 갈등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중국이 계속 히토류 가지고 막 시끌시끌하게 막 떠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아케고스 사건으로
야, 니네 조용히 해. 우리 지금 아케고스 사건이 더 크거든. 약간 네.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사건, 이제 아케고스 이제 이 사건 말고도 또 다시 또 시장의 변수로 네. 예측되는 뭐 또 다른 사건이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뭐 대표님이 보시는 시장을 이제 글로벌 이슈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네. 이런 건 조금 신경 쓰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이슈들이 또 있다고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건 없고 이제 일단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정부 그러니까 그 정부 정책의 어떤 방법이 미국은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 방향으로 가고 중국의 정책은 과학기술 쪽에 기술 그렇죠. 분야에 네. 집중하겠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서로가 대결하게 될지가 문제가 좀 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은 계속 쟁점화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뭐 올 한 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보면 받지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은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과학기술 개발이나 이걸 갖다가 민간 부분에 맡기고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정부는 큰 방향을 설정해 주는 데 비해서 중국은 민간 부분이 해야 될 걸 정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 그렇죠. 정부가 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돈은 들어가지만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잘 모르고 예,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중국이 과학 기술에 그렇게 투자를 한다 그래도 효과가 못 나오는 이유가 네. 그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또 25일로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 있잖아요. 예, 예. 5월에도 감산 동결 연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수에즈 운하 사건도 있고 이제 네. 뭐 상품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거라는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예, 감산 동결은 뭐 어떻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당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좀 될 텐데 이제 뭐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됐고 그리고 백신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1, 2월 때 상황이 계속 그렇죠. 지속되고 있거든요. 경기 호전도 늦춰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리 소비가 여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여기서 감산을 중단하고 뭐 증산을 한다든가 원유 재고량을 늘리게 된다 그러면 산유국들 오펙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좀 되겠죠. 현재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0불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또 자기들의 어떤 재정적 부담이 좀 발생하게 되니까 뭐 어떻게 보면 수입을 원유 수출로 인한 수입은 재정 수입은 좀 줄이더라도 가격을 유지하려는 그런 시도 차원에서 이 감산을 유지하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하루 원유 생산량이 1,000만 배를 좀 넘었는데 네네. 지금 한 900만 배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셰일가스 채굴공에서 꽤 많은 지금 셰일가스가 채굴이 되고 있는 네네. 다만 신규 채굴은 안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미국 업체 좋아지는 고유가 네네. 별로 달갑지 않다.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가를 네.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얘기는 결국 증산을 하자. 그러니까 감산 규모를 줄이자라는 예. 이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 오펙 플러스 회의는 끝나봐야 알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네,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